정용환 검사님, 일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예. 예. 일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일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투입된 이기 수사팀은 당사자인 정진상 조사조차 없이 거짓 공소장을 써 내려갔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 조작 수사의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폭로합니다. 맹활약했던 두 분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역할이 다르다. 네. 아, 이게 좀 커졌네요. 자,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시죠.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안 불러주세요 왜? 정답입니다. 네. 야, 재밌다. 이 홍보판에 이용우 의원은 메이크업한 사진을 저기다 찍었고요. 그냥 얼굴로 나왔고 맨 얼굴로. 박선원 의원님은 메이크업 하시고 나왔는데 저 홍보판은 시커매. 이거 참, 네. 명함이. 뭐 자잘한 이야기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두 분,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총? 10명이죠, 10명. 엄청 많으시던데. 11분. 선솔 의원님하고 저기 저쪽당 야당, 그러니까 뭐 사실상 범여권 야당 말고 민주당만 13. 민주당만 11. 11분이요. 11분. 맹활약 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각각이 다 빛나요. 예. 그걸 무슨 좀 사전에 뭐 조율을 좀 하시나 봐요. 역할 분담 같은 거를. 예, 그렇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어제 아주 정말 빛나는 장면을 여러 개 만들어 맞습니다. 네. 내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저께는 대북송금 관련해서 깊이 있게 다뤘잖아요. 네. 어제는 이제 대장동, 미래 신도시 요쪽 관련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장동 수사팀이 갈려요. 네, 원래 이제 대장동은 1기 수사팀이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2기 수사팀으로 바뀝니다. 기존 수사팀 너네 나가. 그렇습니다. 새로 투입. 바뀌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 그렇죠. 예. 수사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관련한 혐의를 단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야 임마. 예. 근데 뭐 혐의점이 없어. 근데 왜 이기 수사팀은 갑자기 이재명을 잡아 대장동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뭔가 혐의점이 나왔어.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돼. 수사팀 갈아서 이재명 잡아. 100번 양보하면 이건 내가 이해된다고 봐. 1기 수사팀에서 아예 없었다니까. 뭐 이재명, 정진상 이런 혐의점이 없었다고. 근데 윤석열 정권 되고 수사팀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때는 또 나와. 그러니까 뭐야? 답을 이재명 잡기용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 관련해서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1기 수사팀 책임자가 이 증언을 했어.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용환 검사님, 일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예. 예. 일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일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저는- 대장동? 예,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일기 대장동을 수사했고 일기 대장동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그리고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와, 이 새끼들 이거 다 잡아놔야 돼. 이 검찰청 없애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와. 저 정용환 검사 이름은 좀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응원하고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고검 차장인데요. 네. 지금 이 관련된 감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책임지고 있고 지금 얼굴이 보면은 막 피곤하고 고생한 티가 나잖아요. 진짜 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고검 그 TF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뭘. 너무 늦는 거. 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아니, 말씀 드리죠. 그거 이따가 할 거예요. 좀 이따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이용우 의원 질문하는 과정이나 다른 의원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강백신 어미준이가 나와가지고 예. 뭔가를 물어보면 예. 너네 왜 이상한 거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압수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핑계 대는 게 그거는 일기 때 한 거를 저희가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앞에다 붙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네. 일기 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네가 나쁜 짓 한 거 알아. 그런데 그걸 일기 핑계를 대는 거야. 네. 그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중요한 장면이 네. 있잖아요. 봐봐. 아니 이재명 혐의점 자체가 없어. 근데 왜 수사팀을 바꿔서 이재명 수사를 하냐고.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 여기 이제 본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왔죠. 네. 들어와서 그놈들이 이제 공소장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공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가요? 요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요게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공수 사실이야. 이기 수사팀 이기 수사팀. 검사들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나는 거야. 맞지? 네. 자, 공소 사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공소 사실 어떤 혐의점이 나왔다 칠게. 네.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정진상에 대해서는 조사해야겠지? 보고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들이 봤을 때 보고했다면서. 방금 거 올려주세요. 주어가 정진상 실장이 정진상 실장이잖아. 네.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최소한 정진상 실장은 조사해야겠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지? 네. 내가 물으면서도 한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데 정진상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야차자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사 받은 적 없지요? 그런 조사는 없는 것 안전을 합시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정진상을 보고했다면은 최소한도 정진상 직접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듣거나 두 번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한 녹취 파일이 나오거나 정진상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자 진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공소장 쓸 수가 없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당사자한테. 그 양분남 의원님이 그 국조특위에서 그 진행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점잖게 하십니다. 근데 저 때요 엄청나게 화가 질책을 나셨어요. 했어요. 완전 왜냐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네. 그 공소장을 저렇게 쓸 수가 없는 어떤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직접 정진상이 그 진술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네. 정작 정진상의 진술은 직접 청취한 바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는데.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양분남 의원님이 그런데요. 저 어미준 증인이 계속 자기 변명을 합니다. 네, 말장난이에요. 네, 계속 변명을 하는데 양분남 의원님 참다 폭발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그 어미준, 강백신 이 두 사람이 어제 계속 저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어미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을. 그래서 저것들은 저희는- 저런 공소장을 쓰면서 출세해서 저까지 간 자들이에요 원래. 아니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없거든 쟤들이. 어미준이랑 한명숙 총리 사건 때부터 등장하잖아요. 네. 역사가 깊어. 네. 최근에 그리고 저렇게 쿠팡까지. 해서, 쿠팡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진짜 나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거 보고. 맞아요. 와, 나 진짜 어떻게 정진상에 대해서 이거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소장을 이렇게 쓰냐고. 와, 만약에 당시에 이거 언론에 이거 나왔어 봐라. 야, 이거 이재명 이거 빼박 증거 아니냐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물론 그렇게 썼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했더라고. 소위 정영학 녹취록 있잖아요. 예. 1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녹취록. 거기에 정진상도 등장 안 해, 이름이. 예. 김용도 등장 안 해. 이재명도 등장 안 해. 네. 네. 딱 용자 하나는 있다더라고. 정민용인지 이 뭔 용인지가 있대. 그러니까 앞에는 뭉개고 용 같은 소리가 하나 있어. 김용 아니야. 정민용이 있지. 어디에도 김용도 없고 전진상도 없고 이재명도 없어.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일기 수사팀 정용환 팀장, 당신 이거 녹취 들었냐? 예. 그랬더니 역할 분담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네. 들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똑같이 물었어요. 어미준 강백씨 니도 이거 들었냐? 안 들었대요. 이 녹취를 지들은 듣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서 조작된 속기록을 속기록에. 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그럼 뭐냐? 이 윤석열 정권이 22년 5월 9일 날 취임한 직후에 네. 곳곳에 현안 팀 내지는 현안 대응팀 생겨요. 국정원에도 생기고 안보실에도 생겨요. 자, 현안 중요한 팀. 얘기입니다. 들어야 그리고 돼요. 이 검찰에도 현안 팀이 생겨요. 이 자들이 바로 어미준 강백신 플러스 6명인가 다른 검사들이 들어와. 해가지고 그 팀에서 하는 일이 22년 5월부터 7월까지 즉 정용환 수사팀 그대로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자료를 다 갖다가 지들이 열람하고 보고 그때부터 조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현안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하명 수사예요. 윤석열이 하명한 거는 다 현안이야. 그러니까 중대 국가적 과제 뭐 이러잖아요. 정권이 출범하면 뭐 전략 과제, 무슨 과제, 중점 과제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 과제, 중점 과제 그런 게 아니고 현안으로 뚝뚝 떨어진 것은 다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수 국정원에도 있는 똘마지들만 뽑아다가 딱 뽑아가지고 해놓고. 자,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 현안이라고 해갖고 검찰 TF를 꾸렸다고 했잖아. 네. 거기서 무슨 뭐 마약 사범 잡고 뭐 강력범죄 잡는 현안이 아니고 정적 이재명 제거가 현안이라는 게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예, 출범하자마자 내가 모든 감사원도 현안이- 마찬가지지. 예. 모든 현안이 일에 이재명 다 작품. 그런 거고. 예.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와. 아까 그 정용환 지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거든요. 차장검사인데 네. 어쨌든 그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22년 7월까지 일기 수사팀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어제 확인한 바는 2기 수사팀 22년 5월 달에 정식 발령도 아니고 그렇지. 직무대리로 갑자기 투입돼요. 그런데 어제 진술은 강백신, 어미준 진술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았다. 발령은 고검장, 서울고검장 발령을 받았고 그러면 직무대리거든요. 그것도 소속이 공판부예요. 공판부는 재판하는 거고 형사재판. 그렇죠. 수사는 내 팀이 아니죠. 그래서 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업무지원 형식으로 지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지검 업무지원의 핵심은 결국 대장동 사건 검토. 이재명 잡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보는 지점이 1기 수사팀에서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네.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봐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것은 와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기록을 전자기록을 쭉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지검장한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 보고서에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보고서일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투입된 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여부에 대해서 기술을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이걸 계속 추궁했어요. 여기서부터 말을 더듬어요. 말이 꼬여버렸어.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계속 간다 다음에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거 특검의 영역입니다. 제출 요구했어요.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 그때 당시 이네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네. 정회 시간에 현 중앙지검장이 오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문서로 생산된 걸 폐기됐다라고 하면 무단 폐기했으면 그것도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라. 없으면 없는 사유까지 기재해서 내라. 네.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까지 네.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어제의 기조가 자기 변명들은 매우 세밀하게 진술하는데 뭔가 리스크가 있는 진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로 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또 부를 테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살려서 와라. 알겠습니다. 오늘 다룰 게 많아서. 그 지점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국정조사만 보면 좀 어려워. 우리도 봉지욱한테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맞아, 알아듣는 맞아. 거지. 아니면 이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맞아요. 아, 우리도 봉지욱 아니었으면 뭔가 싶을 거야. 예.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배경 그래서 설명하기엔 예. 주어진 시간이 짧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다 되고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봉지욱이랑 같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2022년 9월 남욱 변호사 네.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이라는 검사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어요. 정일권. 네. 정일권 부장 검사가 남욱을 협박을 했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 그거 다시 한번 남욱의 법정 진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잔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와, 맞아, 기억나요. 와. 심지어 남욱은 법조인인데도 얼마나 무서웠겠냐. 네.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걸 당해봐라. 오줌 지립니다. 그럼요. 저 조폭 같은 정일권이가 이번에 나온 거야. 아, 어제 나 나왔어요? 처음 봤어. 어. 정일권이 나왔다잉. 정일권 나왔는데 이 검사놈들의 진짜 혓바닥은 다 뱀의 혀야. 아 진짜 나는 맞아.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요거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러니까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몇 날 며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정일권 검사가 충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지금. 나온 증인들 중에 제일 잘못한 검사예요. 정일권 검사 아시겠습니까? 와, 저놈은 지 자녀 유무도 말해주기 싫어해. 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저거. 저 옆에서 하루 종일 저 발언이 한 번이 아니고요. 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의원들이 저 발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앞에 세웠어요. 저 발언을 계속 일관합니다. 그래서 와, 나중에는 속된 말로 좀 뚜껑 열리더라고요. 아, 진짜 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안 해. 나중에는요 발언이 살짝 바뀌는 게 자기가 배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자기 법조 선배들의 얘기를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면서 배를 가른다는 얘기가 어딘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취지가 전혀 반대긴 한데 네. 계속 추궁해서 이제 확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날 진술한 게 2박 3일 동안 소위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에 계속 가둬놓은 상태에서 밤에 불러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완전히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말이 됩니까? 다 아는데 혼자 모르는 그리고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 남욱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다 했잖아. 근데 검사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압수를 통해서 남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온 거야. 그거를 포렌직에 갖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을 갖고 꺼내는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돼요 이런지? 그렇게 해서 쟤네들의 자체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건과 상관없는 거는 바로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정말 나쁜 놈. 놈들이 뭘로 협박하면 애가 입장을 바꿀까? 그렇죠.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밤늦게 구치감에 가둬놓고 아들 사진 보여주자. 그 인질범들이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제일 그 붕괴하는 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뼈다귀 10개만 부러뜨릴게. 이게 인도주의적이에요? 오장육부 배 안에는 11개의 장기가 있는데 싹 걷어내버릴까? 그중에 몇 개만 걷어내버릴까? 그 이야기잖아요. 환부를 드러낸다는 게. 그게 너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겨우 걸어가기만 할게. 그거 저기 정보사에서 고문 문건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거의 100%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받는 사람 옆방에다가 아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 그리고 너 자백 안 하면 이 사람들까지 다 간첩을 하겠다라고 해.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저것들이 그대로 하면서 저거를 지네들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그래.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일권 자식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보여주면서 나도 인도적 차원에서 너한테 배려를 하겠다.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지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고 싶더라고.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어. 남욱이가 이제 배신한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꿨는데 만약에 말을 안 바꾸면 지가 남욱 아들하고 전화 연결시켜준다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그럼 아빠 우는 소리 하게 만들고. 너무 끔찍하다 진짜. 이거 그게 인도주의적이래. 아빠하고 아들하고 전화 연결해주면 그 인도주의적이에요? 야, 이거 말을 잃게 되네 진짜. 진짜 아니, 나는 근데 검사들이 너무 무서운 게 자기들을 잘못한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 너무나 이렇게 저놈 얘기할 때도 보면 평온한 표정으로. 네,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은 얼굴이 무섭게라도 생겼잖아. 이 사람들은 양복 입고 막 학벌 좋고 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제 저게 기술이에요, 쟤들은.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떨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뻔뻔하게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스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인도주의란 말이 제가 좀 과했습니다면 뭐 얼마나 과했어? 많이 과한 건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밀리니까 아예 인도주의하고 멀리 치는 거야. 방어선을. 나는 잘해준 거야. 이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해준 건데 왜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택도 없는 거 갖다 붙여. 한동훈이한테 너 비밀번호 왜 안 까? 그러니까 헌법에 진술거부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그 본질을 흐려. 머리들이 어떤 한 측면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저희가 다룰 게 많다 보니까 우리 박선우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의원님 계속 계셔야 돼요. 네. 박선원 의원님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박선원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은 저도 좀 구독할까 합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봉지욱 기자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봉지욱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2022년 대선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동 대선이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검증 보도를 하나 합니다. 대장동 업자들의 시드머니가 됐던 불법 대출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덮어줬을 가능성, 이 의혹 보도를 한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이 보도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봉지욱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받는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 기록 다 보고 했는데 뭐 심지어는 최근에 파타야 뭐 그 네. 김영진 사건 맞아요. 기록 보고 그랬는데 정작 제 사건 기록을 아직 못 봤어요. 네, 제 사건 기록을 안 봤는데 그랬나? 사실 저는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찰의 공소 사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볼 이유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국정조사에 포함이 돼서 여기 나오더라고 어제도. 21일에 이제 나가고 14일에는 이제 대북송금 사건 참고인으로 나가고 저 여태까지 뭐 제가 사실은 2023년부터 대장동, 2024년 대북송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고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묻혔잖아요. 많이 묻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시 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어제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 사건 이것도 수사하는 놈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강백신 검사가 어제 국정조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용우 의원이 폐부를 찌르는 질문 하나 쓱 들어갑니다. 뭐냐? 검찰은 원래 부패, 경제 이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언론인들 관련 명예훼손 사건 담당 부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사권 문제는 지금 뭐 재판 쟁점입니까? 재판에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해당됩니다. 쟁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 사건은 부패경제범죄로 볼 수는 없는 거는 명확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왜 수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 관련성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 수사권에 명예훼손이 없는데 직접 관련성을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네. 여기 아주 긴 공방이 있었는데 네. 짧게 줄여봤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근데 눈빛이 무서우시네. 아니 근데 요 사이에서 화 많이 내셔. 야. 내가 알던 이용우가 아니라.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검찰청에서는 네가 주도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도한다. 아니, 나는 고맙더라고 진짜. 아니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제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 나온 검사들 태반이 저 기조로 부인하는 기조로 그리고 맞아요. 분리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여러 상대로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집단은 없거든. 이거 진짜 속 뒤집어져요 정말.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그래. 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잠깐 끊고 질문이 마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를 끝까지 하더라고요. 오디오는 겹쳐서. 네,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질문은 내가 한다. 맞아요. 기다려라.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이 수사권 문제. 그런데 저는 이제 본질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추려놨는데 수사권 문제. 네, 이 수사권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한정이 돼 있는데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부패. 예, 그런데 이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애초에 이제 수사 개시를 해버렸어요. 이 사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권 문제가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면은 이 사건은 그냥 공소 기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예요. 입구에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은 그 해당 범죄 특정 범죄는 안 들어가는데 이 특정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다라고 해서 관련 그 규정이 검찰청법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리냐면 대장동 사건하고 동전의 양면 아니냐.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글자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지.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르지. 그냥 글자만 나오면 직접 관련성. 그래서 제가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건, 이 재판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문제로 날아가면 입구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입구에서 끝나는 사건을 기소했던 것은 검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걸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먼저 지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거 이거잖아. 이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야 딱 네. 이게. 네. 바로 이 사례잖아. 이런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해서 나중에 설사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당사자는 계속 지금 저 하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계속. 그 사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게
하여튼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예. 강백신이 얘는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뭔가 굉장히 문제 있는 수사, 문제 있는 공소 제기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한테 더럽게 혼났거든. 공소장이 66페이지인데 판사가 난리를 친 거야. 이거 쓰레기다, 요거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엉터리다 해가지고 얘네가 30쪽으로 줄일게요. 해갖고 30쪽으로 줄였더라고. 판소장을. 예. 근데 어차피 이제 기자들과 언론사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2023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너 이거 사전에 알았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기자들이 민주당과 짜고 보도를 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진술 거부를 다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이것도.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건데요. 요거 잠깐 요 판넬 좀 오늘은 제가 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또 바뀌었네.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독립 탐사 기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독한 기자 킨이라고 킨이 그 한국 독립 탐사 언론 뭐 매체 그거예요. 네. 네트워크 그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광고 협찬 안 받잖아요. 제작비도 뭐 별로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매주 수요일 8시 하는데요. 네. 예, 오늘 지금 보니까 그 구독 조금만 예. 오늘 조금 보니까 아니 시원하게 자신이 봉중 씨. 아니 맥락이 안 맞게 이걸 조금에 걸렸어야라도 있으면 들어가지고 구독 홍보를 하는. 아니 이거 강백신이야? 사건- 아니 강백신한테 사람들이 많이 배웠네. 이게 지금 그 독한 기자라고 그 검색하시면 뭐야? 네,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 이제 구독 좀 해주시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광고 협찬 안 받다 관련 보니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넣어요? 갑자기 직접 관련성. 직접 관련성이 공전의 없어요. 양면이라 오늘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살아야지 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하죠. 아니 네. 뒤에 있다가 그또 아니, 이제- 별건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딴 건 아니고 한 16,500분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만만 좀 나 넘겨보고 너무 싶습니다. 놀랐네 진짜. 별건 아 진짜 완전 별건이야. 명예훼손 얘기하다가 아니 나 너무 놀랐어 진짜로 독한 기자 지금. 킨. 이건 그러니까- 보안 수사도 아니고 그냥 별건이야. 이제 뭐 저희는 그래요. 사실 저희는 그래.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되지 하는데 1심을 지금 보니까 3년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괴롭혀. 검찰에서 증인 100명 신청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야. 지금 3명 했거든요. 재재판 증인 3명 했는데 97명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환갑되기 전에 이게 끝날 수 있어요. 공소 취소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뭐 봉지욱 기자뿐만 아니라 제 사건에서도 강백신이는 계속 들어와서 제 사건도 담당이었어요. 강백신이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 전문이야 쟤들은. 그러니까 자 봐봐요. 강백신, 어미준이, 강백신이 정적을 제거할 때 방식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반면에 우리 편을 풀어주는 것도 또 강백신이가 도사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그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받았잖아요. 그런 퇴직금 퇴직금으로. 명목으로. 맞죠? 그런데 결국 곽상도의 아들은 무죄가 났어요. 아니, 정말 헛웃음 납니다. 그리고 곽상도는 공소 기각이 됐어. 이거는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판사가 기각을 시키는 게 공소 기각이에요. 곽상도는 공소 기각이 났습니다. 그럼 수사가 그지같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수사 누가 했냐? 강백신입니다. 와. 강백신이 곽상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이것도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의 정적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봤죠? 우리 편은 어떤 식으로 빼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것도 강백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 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곽상도가 어떻게 무죄지? 무죄 나오게 할 결심을 가지고 기소했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라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판사가 공소장 바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진짜. 절대 그렇지 않. 와.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곽상도 공소 기각. 아니 권유가 있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게 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또 마침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들한테 50억 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제 또 무혐의 처분했어요.
어제 공교롭게. 하천대유 대표? 이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그 판사가 이제 원했는데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 공소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다라고 계속 어제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적 그 공소사실 변경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원래 공소사실로 기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런 B라는 공소사실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두 가지를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오로지 기존의 공소사실 그대로만 유지해서 결국 날아간 거 아니냐 사건 자체가 이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추궁했는데도 자기네들은 신념에 의해서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해요. 비교를 해보자면 정경심 교수 옛날에 청문할 때 그날 기소했잖아요. 응? 그 공소장에다가는 네. 네. 뭐 이게 소환도 없이 채장장이 뭐가 어쩌고 이렇게 써놓은 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래서 또 기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간 기소를 일단 공소제기를 해놓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해놓고 이 사건하고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 그 건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너네 수사 결과하고도 지금 안 맞다고 너네 스스로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판사가 요거 하나는 없애라라고 얘기했어. 끝까지 안 없애고 또 끝까지 간다고. 그리고 그때. 공소기가 그리고 그냥 끝.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돈 준 50억 준 사람도 무죄, 받은 사람도 무죄. 그 중간에 곽상도도 공소 기각으로 그냥 끝. 끝이야 그거는. 야, 진짜. 이거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부에거나 보복 수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유재수 사건 또 누구야 그 강서구청장 했던 김태우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에서도 딱 한 명만 무죄가 됩니다. 민정수석실에 전체 사람들이 다 유죄가 되는데 검사 출신 박경철이만 무죄야. 대단한 놈들이야 이거. 반부비서관. 반부비서관 박경철이만 무죄야. 박경철이가 그거 다 했는데 박경철이만 무죄야. 검찰청 무조건 없앤다. 없어졌잖아. 이게 더 없애야.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 판사가 이제 공소권 남용 그리고 앞에 판시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기소한 거야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거는 저 정도로 톤으로 판사가 판결문에 쓰는 것은 사실 보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이따위로 기소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거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면 봉지욱 기자 힘 좀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 사건이 아까 우리 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언론인들을 타겟팅한 것 같지만 공소장 내용 전반이 변경되기 전에 67쪽짜리 공소장에는 철저하게 이재명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서 재판부에서 이게 명예훼손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하고요. 이 사건은 이재명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지 의문이다. 공소사실의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방식으로 아주 그냥 공소장에 대해서 난도질을 해요 재판부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공소장 내용은 이거 대장동 이재명 사건으로 막 주장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어제 그 국정조사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압수조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압수조서. 그 뭐예요?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22년도 10월달에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를 부릅니다 검찰에서. 그러면서 당시에 김용 관련된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 증거물로 박태선 씨가 들고 온 백팩을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해버려요. 이 백팩을 통해서 돈이 전달됐다라는 어떤 취지로 압수를 그 자리에서 해요. 그런데 압수하고 나면 압수 결과를 작성하는 조서를 압수조사라고 하는데 그 압수조사의 제목이 이재명 피의자 등 정치자금법 관계 사건으로 딱 타이틀 딱 잡습니다. 압수조사의 제목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이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도 없어. 답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담당했던 그 강백신 검사 앞에 이제 불러놓고 이때 당시에 피의자 입건도 안 돼 있는데 왜 여기다 이걸 기재했느냐. 말을 못하죠. 말 못하지. 처음에는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얘기하다가 그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나중엔 결국 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법연수원 출신 의원님들이 연수원에서 옥이를 얼마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보는데 당신들 사법연수원 공부 안 했냐 막 이러면서 지적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피의자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그 타이핑으로 돼 있었거든요. 압수조서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재명 사건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 이미. 그 사건으로 진도를 나가는 와중이었어. 그게 압수조사에 떡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깔때기고 답정너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죠. 이건 정말 검찰청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하고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대냐. 애초에 직무대리 발령 받고 와서 이네들이 했던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재명과 경기도 인사들에 대한 혐의점 여부를 중심으로 그렇겠죠.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기 수사팀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렇죠. 이 직무대리 발령 받고 온 강백신, 엄희준 이 업무 수행 내용과 일기 수사팀은 저는 칸막이처럼 몰라요 서로. 네.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중앙지검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환 검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미리 와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윗선에서. 이재명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 모아지는데 윗선 어딘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봐야죠. 일단 중앙지검장의 지시와 보고는 나왔고요. 종합특검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희대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네. 그것들을 밝혀나가는 게 이제 향후 그러니까 최소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은 알아야 되는 사안이지. 네. 그렇게 됐죠. 네. 아 구조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봉지욱 기자님. 네. PR하고 마무리 짓죠 오늘. 진짜요? 네, 내일 하면 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저거 했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제가 나 또 욕 먹어요. 국정조사 그걸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국정원하고 금감원은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왔더군요. 아, 그거 좋았잖아요. 대박이었잖아요. 그 맥락에 대해서 역시나 또 이렇게 쭉 사실은 이게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쭉 보면서 국정원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하고 수원지검이 짜고 한 겁니다.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3번 자료 잠깐 보여주세요. 그건 내일 드리면 안 돼요. 자세한 건데 이거 하려면 한 20분 걸려서. 그러니까 내일 간단하게. 돼. 검찰과 국정원이 부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국가정보원 지금 2급 비밀 문건을 오늘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그건 내일 공개해야지. 이 자리에서. 내일. 근데 그거 수사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내일. 지금 2급 비밀 문건 내가 여기서 깔까봐 지금. 아니야 내일이야. 쫄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거 내일 저기 내부 검토를 좀 거쳐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내일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거는. 차적으로. 월요일 날. 아니 그 독한 기자 킴 PR 안 할 거예요? 좀 해주세요. 매일 나가고 노출해야죠. 저희가 이제 하여튼 매주 수요일. 저 같은 이제 한두 명 있는 독립 기자들이 살려야 돼. 10개 매체가 모여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프로그램이 유지가 돼서 맞아. 예, 구독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독한 기자 이렇게 치시면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라고 채널이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두 번째 알았어. 방송합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 오늘 뭐 일부 정리를 했죠. 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야? 그럼요. 진짜 대단한 내용들이잖아.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죄다 어제 국민의힘이 따로 청문회를 열었다. 맞아. 이걸로 다 도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청문회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저는 좀 참칭 청문회.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네. 언론은 다 이걸로. 그러네, 진짜. 그리고 뭐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한방 없었다. 뭐가 반쪽짜리야? 반쪽짜리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네. 얘네들이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 거지. 참칭 청문회고요.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상 여러 가지 국정조사법상. 네. 그리고 일방적인 국민의힘의 정치 행사에 불과한 곳에 공무원이고 현직 검사인 박상민 나갔고 저렇게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네. 저것은 수사 및 징계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리호남 쌍방울 대북송 관련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려야지. 지금 국정원에서 기관 보고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이나 이쪽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위장 신분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법원에서 다투어져서 법원은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해서 사실관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조에서 국정원이 기관보고한 내용은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제3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거거든요. 밝혔거든. 근데 이 내용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 그 사실 인정 부분이 이 기관 보고를 바탕으로 하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맞아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여권도 썼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3국이 있었다는 거 나왔거든. 네. 근데 박상용이 뭐 국민의힘이 박상용이 본인도 계속 얘기해. 뭐 리오남이 뭐 자기 이름 안 쓰고 뭐 위장해 갖고 여권 뭐 여러 개. 정말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부분들 제3지에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기관 보고한 내용 이런 것들은 잘 안 다뤄요. 안 다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왜 다른 얘기 자꾸 해? 시간 없는데. 나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좀 어필을 돼야 되는데 이게 정용환 지금 차장검사가 거의 혼자 그 서울 고검의 감찰부장이랑 거의 이거 혼자 챙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대검 감찰부의 인원 보강 요구 또는 상설 특검 건의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수용을 안 하더라.
그 거절하더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어제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감찰부장이 박성재 전 장관이 알박기로 심어놓고 간 김성동 부장입니다. 김성동.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청문회에서 저희가 따져 물을 지점입니다. 네. 지금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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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로부터 진술 조작 압박을 받았다고 연일 폭로 중인 남욱 변호사. 특히 이번엔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남 변호사는 해당 검사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그 검사가 누구냐는 이진관 재판장의 질문에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정 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며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검사로부터 30년은 빛을 못 볼 것이라는 말도 들었고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 다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했다며 저는 못 버티겠더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일권 부장검사는 그때 남욱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배를 가른다고 말한 적은 없고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의 치료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개복 수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알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정확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정 검사는 아이들 사진을 왜 보여줬냐는 질문엔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다며 남 변호사가 오래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고 끔찍한 협박을 가했고 경제와 부패 범죄만 다룰 수 있음에도 수사권조차 없는 언론인 명예훼손 사건을 무리하게 직접 수사하며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반면 내 편 감싸기엔 철저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은 판사의 공소장 변경 권유마저 거부해 결국 엉터리 기소로 무죄를 만들어냈고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문 기술자처럼 협박하면서도 이를 인도적 차원이었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의 진실이 절대 묻혀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